우리 한반도 주변의 이 동북아 지역이 항공모함 전력의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에 이어서 이제는 일본까지 해양 군사 굴기에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차장, 중국이 이제 세 번째 신형 항공모함을 지금 조입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미 차세대 항공모함을 질서 있게 건조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처음으로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미 중국에는 2대의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지금 시운전 중이고 조만간 정식 취역을 할 예정인데요. 그 2대에 이어서 이미 세 번째 항공모함까지를 건조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관영통신 보도입니다. 네. 중국은 이미 2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랴오닝함 그리고 두 번째 항공모함인 001A라는 이름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로라는 핵 항공모함과 비견해도 손색이 없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과 비교를 하면 그 전력이 비교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중국의 항공모함 점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비교해서 전력이 떨어지지만 점점 전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랴오닝 함이나 001A함, 이거는 산동함이라 이제 부르는 것 같아요. 이 두 항공모함은 스키 점프 대식으로 해가지고 비행기를 사출하는데 지금 보니까 모양이 고무신처럼 앞이 이렇게 끝이 올라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미국 항공모함은 스팀 캐터펄트가 있어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발사시켜주는 장치죠. 사출하기 때문에 무장을 많이 하고 연료를 가득 실어도 이제 발진이 되는데 이 두 항공모함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전투기들이 기름도 가득 못 싣고 무장도 한 절반밖에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최대 실을 수 있는 비행기도 자기들 주장할 때는 전투기 26대, 헬기 26대를 실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현재 운영하는 거 보면은 전투기 한 10여 대밖에 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전력은 미국의 항공모함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항공모함입니다만 글쎄요. 항공모함만의 전력은 딸리지만 항공모함을 전단을 구성하는 그런 전함도 지금 새로 만들고 있고요. 또 적의 항공모함, 그게 어떤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의 항공모함을 격추할 수 있는 또는 파괴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까지 지금 만들어서 장착하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대형 구축함이 우리의 세종대왕함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구축함을 현재 건조해서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장착된 그 무기 자체도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통상 보면은 크루즈 미사일은 암음속입니다. 그렇죠. 느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음속보다 느려가지고 통상 한 900km 정도밖에 속도가 안 나는데 현재 순항 미사일 HT-1이라는 것이 음속의 두 배에서 한 3배 이상까지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힘들고 또 사정거리가 되게 깁니다. 290km밖에 물체를 맞출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 비행기도 맞출 수 있고 배도 맞출 수 있고 또 지상 공격도 할 수 있는 이게 모든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빠른 초음속 스텔스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군사력 경쟁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국. 자, 항공모함을요, 15년 이내에 6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성능은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전단을 구성하면서 또 미국 항공모함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최신 무기들도 속속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항공모함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현재 미국이 중국을 현재 무역 제재를 하고 하는 것은 중국이 그냥 중국을 그냥 내버려두면은 머지않아서 중국이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를 꺾어야
군사력도 이 굴기하는 것을 꺾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네. 중국을 이렇게 강력히 압박하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을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해서 현재 네. 앞으로 2030년까지 항모를 4척 더 건조해서 네. 총 6척을 이제 확보하겠다. 그리고 성능 자체도 현재 미국이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10척을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포워드급이라고 해서 전자의 힘으로 비행기를 사출할 수 있는 그 항모를 이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제랄드 포워드호라는 건데 중국이 현재 세 번째 그 만들려고 하는 항공모함이 전자식 사출 방식으로 아하. 비행기를 이제 사출할 수 있는 그런 항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게 이제 중국의 목표입니다. 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중국은 바다로 진출하기 위한 야망을 점차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물론 무역 전쟁과 군사력 강화로 이를 견제하고는 있지만 또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자, 일본. 중국의 해상 확장을 막고 나서면서 일본도 항공모함을 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자, 일본은 그럼 어떤 항공모함을 도입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해상 자위대 현재 헬기 이착륙함이 이지모함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개조해서 거기에 전투기를 탑승시키겠다는 겁니다. 아하. 전투기가 바로 F-35B, 미국의 가장 최신의 스텔스기죠. 그렇죠. 그리고 해병대가 사용하는 것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아하. 그 F-35B를 현재 이미 42대를 구매하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네. 100대를 더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허. 어마어마한 규모의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네네. 헬기가 6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이즈모함이라는 경량 항공모함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F-35를 도입하고 이 성능을 개선해서 네. 항공모함과 거의 맞먹는 그런 지금 전력을 확보하겠다 선언을 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즈모를 일본에서 건조할 때부터 네. 이 바로 이제 수직 이착륙 그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라든가 네. 그다음에 경납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전투기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전부 다 넣어가지고 이즈모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현재는 헬기백 실을 수가 없는데 네. 갑판을 이제 내열 장치를 좀 하면은 네. F-35B를 얼마나 실을 수 있다. 아하. 그래서 이제 F-35B는 한 20대 정도로 도입하려는 것 같고 F-35A는 현재 42대를 이제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네. 추가로 한 100대 정도를 더 도입하겠다라는 게 아하. 일본의 목표입니다. 자, 일본도 중국의 해상 확장을 결코 바라보고 있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힐 건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본은요,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입니다. 헌법상 이 공격형 무기를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강의 공격형 무기 아닙니까? 항공모함은 전형적인 공격형 무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전수 방위 원칙에 절대 어긋납니다. 네. 그런데 일본이 벌써 이거를 전수 방위 원칙을 위반하기 시작한 게 예. 작년도에 북한이 굉장히 그 미사일 실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핵실험도 하고. 그때 일본에서 뭘 도입했냐면 사거리 1000km짜리 공대지 미사일을 미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네. 공대지 미사일을 요청했다는 얘기는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벌써 여기서 어긋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년도에 이제 일본이 우리의 해병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륙기동단을 그렇죠. 창설했습니다. 해병대도 공격하는 거지 방어부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미군과 지금 집중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하. 계속해서 원산이나 이 남포에 상륙할 훈련을 미군하고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네. 벌써 항모까지 도입하게 된다면은 일본이 완전히 전수방위 원칙을 다 포기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위대, 방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군대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전력을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조수진 부장, 네. 중국 바로 코앞에서 중국이 이렇게 항공모함을 3번째 건조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거의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상태이고 우리가 이거 그냥 가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신 대로 이것은 우리가 해양 전력에 있어서 심각한 불균형을 그렇죠.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엄연성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것은 대북 전력과 더불어서 대주변국 전력을 같이 키워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군의 고민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의 평화 기류는
형성돼 있습니다만 네. 아직도 평화는 갈 길이 멀다. 네.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서 일고 있는 각국의 항공모함 각축전, 저희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중도층의 부정평가가 더 많아졌고 자영업자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지지율도 빠졌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9월 평양 정상회담으로 반등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48.8%의 지지율을 기록해 취임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50%대가 무너졌습니다. 국정수행 잘한다와 잘 못한다의 차이는 3%포인트,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또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 빠지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지사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층의 부정평가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자영업자와 50대 이상 장년층 지지율도 빠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심기일전 계기로 삼겠다며 지지율이 상승할 동력을 어디서 찾을까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이 빠지고 한국당이 오르면서 두 당 사이 격차가 줄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직원기강회의와 관련해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에서 만든 수입 자동차의 판매 가격을 크게 높여서라도 GM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GM은 지난 26일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몸집을 줄여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며 공장 일부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Market conditions require that 5 North American assembly and propulsion plants will be unallocated product by the end of 2019. 미국 내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전액 깎아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데 이어 수입차에 대한 관세 카드를 꺼내며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GM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더 많은 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GM이 공장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부터 수입차와 부품이 안보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수입차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충격파가 예상됩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수입차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면서 해외는 물론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부쩍 늘어난 가짜 이마일 사건,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근데 문정인 특보 이런 상황을 당했단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이 문특보는요, 채널A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선 별다른 대비책도 없다. 네. 그러면서요, 이 메일을 받은 사람들이 연락을 주면 이 지우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일일이 연락이 오면 나 아니다, 내가 쓴 거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뭐 별다른 내용도 아니고 국가 안보를 다룬 사람과 관련된 이메일 사건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돈을 노린 것 같지는 않네요. 네, 북미회담 이틀 전에 이 외교부 산하기관이죠. 한국국제교류재단의 A 소장의 명의로 발송된 이메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안 주의라고 달려 있고요. 네. 네. 북미 협상 상황을 공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좀 정부와는 배치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외교부가 북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하게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순히 돈보다는요.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흔들면서 또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떠본 것 같기도 하고 관련된 정보나 생각을 좀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 몇 가지 메일들이 쭉 나왔는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 파악이 됩니까? 네, 궁금하실 텐데요. 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 말은요. 윤건영 실장의 사칭 메일의 경우는 해외 서버라서 추적이 더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요, 이 범인이 더 이상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IP는 일단 차단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아직까지 누군지는 특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청와대 당국자들 얘기는 최근에 생긴 일인데, 그동안 외교부나 통일부처럼 남북관계 다루는 사람들 관련된 이메일 해킹 더러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감한 외교 안보 정보를 다루는 부처, 대표적인 부처가 바로 통일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통일부의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최근 5년간 이 통일부의 해킹 메일, 즉 앞서 본 것처럼요. 예를 들어 통일부 관계자를 사칭을 해서 메일을 보내는 등의 이런 해킹 메일 현황을 보니까 이 작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8월까지만 집계된 걸 보니 무려 15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킹을 한다면 누군가 이제 무슨 통신선을 타고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흔적이 남기는 남잖아요.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IP라는 게 있는데요. 이 IP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 통일부의 최근 5년간 해킹 시도들의 IP 국가별 현황을 봤는데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해킹을 시도를 했냐라고 보니까 물론 한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았던 사례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이 과거 북한의 소행이 이 해킹 사례들이 중국 서버를 뒀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들 역시 가볍게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 또 미국 서버도 있는 것으로 뭐 어디든 다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거니까 섣불리 어디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국과 한국이 많았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청와대 참모들을 사칭한 가짜 이메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자칫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번엔 자신이 문정인 대통령 특보라면서 정보를 요구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강병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름으로 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문 특보가 평소 쓰는 연세대 계정으로 온 메일인데 남북정상회담 평가보고서를 첨부하니 검토해서 보고해달라는 문구와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문 특보에 어투와 달라 파일을 열지 않고 문 특보에게 확인해보니 계정을 도용한 사칭 이메일이었습니다. 문 특보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암호를 자주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올 초에는 윤건영 대통령 국정상황실장을 사칭해 정부 부처에서 대북 정책 자료를 빼내려 한 가짜 이메일이 적발됐습니다. 청와대는 메일을 추적해 범인의 IP를 차단했고 전 직원에 대한 보안 검증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반국가적 범죄 행태로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청와대 안보실 비서관 사칭 이메일, 국립외교원 관계자인 척 외교원장의 가짜 연설문을 전송한 이메일 등 정부 외교안보 라인을 타겟으로 한 가짜 메일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번엔 노조와 노조, 이른바 노노 갈등 소식입니다. 한국자버월드의 노경란 이사장이 갑자기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틀 전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다툼을 중재하던 자리에서 일이 잘 안 풀리자 박차고 나간 겁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하루 평균 3,000명의 아이들이 직업체험을 위해 찾는 자버월드. 요즘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직업체험 강사 140명이 이달 초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 채용을 거부하고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고용부 경기지청을 점거하기도 하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하게 나오자 경영진은 최근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규직 노조가 발끈했습니다. 전환 채용 기회를 저분들에게 줘버리겠다 하시면 기회가 박탈이 되는 거죠. 취업준비생의 기회가. 노노 갈등이 격화하면서 노경란 자벌드 이사장은 이틀 전 비정규직 노조와 협상을 하다 차라리 사퇴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관계자는 밤을 새서라도 교섭을 끝내자는 상황이었다며 정규직 전환 요구가 이어지자 갑자기 이사장님이 사퇴하겠다고 나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노 이사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노 이사장은 성신여대 교수로 있다가 지난 6월 한국자벌드 3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극히 유감이라며 배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기금을 설립해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의 초치는 한 달 새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았고 또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제가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항의했습니다. 日韓の友好協力関係の法的基盤を根本から覆す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미쓰비시 중공업도 성명서를 내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며 배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 3,700명에게는 전범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배상할 뜻을 밝혔습니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당시 중국이 국가 차원의 배상은 포기했지만 개인 청구권을 열어두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日韓の外交問題、過去に交わした条約協定の問題だと言いますが、被害者の視点に立つということが、もう日本政府にはもう完全に欠落している。 한일 정상은 G20 정상회담에 나란히 참석하지만 별도 회담은 없을 전망입니다. 친일본 제철 배상 판결부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 배상 판결까지 일본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는 더욱더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남과 북은 이곳 판문점 JSA의 남북구역을 상대쪽은 물론이고 외국인일지라도 자유롭게 다니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바로 자유왕래 약속인데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따져봤더니 감시용 CCTV 대수 때문이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지난달 JS 내 비무장을 끝냈습니다. 남북 경비병들은 권총을 풀고 대신 완장을 차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왕래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예정보다는 늦어지고 있지만 그걸 목표로 시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과 유엔사가 참여하는 3자 실무협의에서 감시를 위한 CCTV 대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북측 CCTV가 훨씬 많은데 이것을 같은 숫자로 맞추려다 보니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동등 원칙에 따라 남북의 CCTV 숫자도 같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남측 지역이 북측보다 지형이 높고 나무가 많아 북한 입장에선 사각지대가 많고 북한의 CCTV 성능이 떨어져 우리보단 많은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우리 군은 지난해 오청성의 판문점 귀순 당시 JSA 바깥 지역 서쪽 평야에서부터 가로질러 오는 지프를 미리 포착해 실시간으로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또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사는 빠지라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북행은 1분, 2분 정도에 그쳤다는 노조의 주장에 최철규 유성기업 대표는 반박했습니다. 최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벌어진 폭행 당시에 같은 자리에서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최 대표는 채널A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보복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노무 담당 상무 김모 씨를 폭행했을 때 함께 대표이사실에 있었던 최철규 대표. 약 40분간 여러 번에 걸쳐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뛰쳐나와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것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대표이사실에 감금된 뒤 몇 분 만에 폭행이 끝났다는 경찰이나 노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전치 12주의 부상을 당했는데 몇 분 만에 폭행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12주가 뭐 치료가 될까 싶을 정도고 얼굴에 눈 밑에 이 뼈가 전부 함몰됐고 이 코뼈가 전부 주저앉은 상태고 그런 호흡에 곤란을 느낄 정도여서 폭행이 우발적이었다는 노조 주장에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바닥에 그 피가 이렇게 범벅이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참 이렇게 물을 뿌리고 아내를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 정리조가 또 따로 있었던 거예요. 경찰의 대응 태도에는 여전히 실망스러워합니다. 안에서 비명소리가 나고 두들겨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좀 밀치고 들어오는 모습만 보여줬어도. 폭행 당시 유일한 목격자인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되지 않겠냐며 두렵다고도 털어놨습니다. 마치 1시간이 10년이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이제 그런데 주변에 사람만 탁 나타나도 가슴이 덜컹하고. 노사의 극한 갈등으로 회사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 됐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이 회사를 과연 꾸려갈 수 있는가. 지금 2014년도부터 지금 4년간 올해까지 치면은 그 적자가 한 500억이 되는데.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여론이 악화하자 유성기업 노조는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임원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행은 1, 2분 동안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임원 폭행 사건 이후 침묵을 지키던 유성기업 노조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당사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우발적 폭력 사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일 폭력 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김상무가 아산공장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폭행도 1시간이 아니라 몇 분 만에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서도 폭행은 2, 3분 정도라고 밝히고 있고 실제 폭력 사항은 1, 2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노조 측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적 책임도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측의 노조 탄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를 바방하고 애원하지 않겠습니다. 8년간의 세월들을 부분마다 이런 부분을 파헤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노조 파괴 움직임이 있었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사건이 1,300건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노조는 폭행 사건까지 겹치면서 45일 만에 서울사무소 점거 농성을 풀었지만 사측이 교섭에 응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오늘 경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씨를 검문했다가 좌천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원경환 인천청장이 서울청장에 발탁됐습니다. 반면 불공정 인사였다는 공개 항명도 나왔습니다.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안감 승진에 실패한 송무빈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 공개 항명했습니다. 전임 경비부장들은 1년 내지 2년 내에 전부 승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3년을 근무하고도 치안감 승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숨진 2015년 민중 총궐기 대응 책임자로 지목돼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쟁자들이 아마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거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물대포 사건 책임자를 승진시키려고 그러느냐. 송 부장은 당시 자신은 다른 지역을 맡고 있었다며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인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뽑고 싶은 사람 뽑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반면 경찰 서열 2위인 서울경찰청장에 발탁된 원경환 인천경찰청장은 특이 이력으로 화제입니다. 지난 2014년 엘리트 코스인 청와대 경찰관리관 자리에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옮긴 전력 때문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을 막았다가 좌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22개월 만입니다. 오 전 시장은 오늘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당대표 도전이 예상됩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겼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위력이나 보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다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수 통합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정부의 이런 무능과 그리고 고집스러운 폭주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 전 시장은 내년 전당대회 때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2년 뒤 총선에선 당이 요구하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출마하겠다며 희생도 강조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 시절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서 투표율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중도 사퇴한 점과 바른정당 창당에 대해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입당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등이 거론되는데 이들이 합류할 경우 한국당 내 친박과 복당파의 계파 싸움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도 법안이 처리되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윤창호법 통과를 지켜본 고 윤창호 씨의 친구는 가결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윤창호법이 통과됐습니다. 피해들을 막을 수 있도록.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국회를 수차례 찾았고 여론에도 호소하는 등 애를 썼습니다. 윤창호법은 가결과 동시에 시행돼 이제부턴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기존 1년 이상의 징역보다 높아졌지만 윤 씨의 친구들이 요구한 최소 형량 5년보다는 후퇴했습니다. 친구들은 일단 법안의 실효성을 지켜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추진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안아주면서 수고했다고 말해주라. 정말. 내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으니까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모인 대형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를 막으려는 건데요. 집단 폐원도 불사하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사립 3법 반대 한도!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소속 3,600개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가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를 막으려는 겁니다. 이들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 수입과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부정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개인 재산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 폐원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시설 사용료를 내는 법률도 요구했습니다. 학교처럼 온갖 규제와 의무는 다 감당하지만 학교처럼 운영 투자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경찰 추산 3,000명, 주최 측 추산 15,00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한유총이 유치원당 학부모 2명 이상씩을 오늘 집회에 참석하도록 할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집회 참석 여부를 가정통신문에 적어 제출케 했습니다. 강제 동원 논란이 일자 해당 유치원은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치원 행사를 하거나 부모 교육을 할 때도 늘 참석 여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걸 강제성을 띈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국회는 다음 달 중에 박용진 3법 등을 심사 처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KT 서울 아현지사에 불이 난 지 엿새째입니다. 복구를 서두른다지만 굵고 무거운 구리 케이블에 연결된 유선 전화는 여전히 먹통인 곳이 많은데요. 특히 보건소와 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보건소 간호사가 연신 전화기를 들었다 뒀습니다. 평소 관내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데 최근 부쩍 연락이 닿지 않는 어르신들이 늘었습니다. 일일이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르신!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유선 전화가 불통이 된 탓입니다.
불편한 상은 없으셨어요? 큰 불편이 네. 없더라도 매일 좀 마셔가지고 네. 한 3, 4일 동안 불편 좀 했지요. 매일 전화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챙기는 다른 복지센터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이제 찾아가서 뵙고 그러죠. 어르신들도 지금 아직 다 안 되고 있어요. 필요한 전화는. 전화가 안 되니까 불편하죠. 상대적으로 휴대전화 보급률이 낮고 유선전화 의존도가 높은 독거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미국 자동차 보호에 나서자 우리 자동차 회사들도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만약 관세 폭탄이 터진다면 첫 5년 동안 일자리 60만 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지환 기자입니다. 미국 LA에서 개막한 오토쇼에서 현대차의 대형 SUV가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Ladies and gentlemen, introducing the first ever Hyundai Palisade. 신차 홍보를 위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실적 부진에 관세까지 얽히면서 침체된 미국 시장에 활력을 넣기 위해 정 부회장이 직접 나선 걸로 보입니다. 관세 폭탄 우려에 국내 완성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매년 줄어 지난해 약 85만 대를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이 중 현대 기아차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도 부진한데 고율의 관세 때문에 미국 수출이 더 줄어들면 국내 완성차 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만여 곳이 받는 충격은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자동차 업계가 수출이 가능하겠냐? 굉장히 물음표 아닙니까? 자동차 벤더로서는 살아남질 못하는 겁니다.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대 600억 달러 수준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일자리 손실은 최대 60만 개 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자동차 생산 핵심인 울산, 광주 지역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네, 미국 GM은 미국 내 공장 5곳 이외에 해외 공장 2곳도 문을 닫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바람에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GM이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전북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철수설에 휩싸였던 한국 GM. 올해 10월까지 판매량은 7만 4,59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3% 급감했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한 해 판매량이 10만 대를 넘기지 못할 상황입니다. 한국 GM이 경쟁력 있는 차가 못 나와서 그렇습니다. 악재가 누적돼 있어서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국 GM은 최근 4년간 3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 한국 GM의 미국 수출 물량은 전체의 38%인 39만 2천 대에 이릅니다. 실적 악화에 미국의 관세 부과까지 덮치면 존립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본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과 법인 분리를 둘러싼 갈등도 경영 개선에 발목을 잡는 요인입니다. 산업은행위는 법인 분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분할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밟겠다던 한국GM의 계획도 틀어진 상황. 한국GM 측은 항소를 통해 연구시설과 생산 라인을 분할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화면 가장자리를 둥글게 처리한 삼성의 독자 기술입니다. 1,500억 원 들여서 개발한 이 기술이 중국에 몰래 팔려나갔습니다. 비밀 유지 각서를 쓰고 기술을 넘겨받아 장비를 만들었던 협력업체가 150억 원을 챙기려고 유출한 겁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면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구부리고 오차 없이 보호 유리까지 붙여야 하는 초정밀의 엣지 기술. 삼성이 6년간 38명의 엔지니어와 1,5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핵심 기술입니다. 앞으로 선보일 폴더블 화면이나 롤러블 화면을 만들기 위한 원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삼성의 협력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됐습니다. 엣지 패널 생산 설비를 만드는 T사는 삼성과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해당 설비를 삼성에만 독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T사 사장 박모 씨는 위장 법인을 만든 뒤
올해 5월부터 똑같은 설비 20여 대를 제작해 중국의 경쟁업체에 넘겼습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수년간 겪었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우리나라 업체의 품질과 수율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사가 중국 경쟁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155억 원으로 개발비의 10분의 1 수준. 하지만 삼성은 3년간 6조 5천억 원의 매출 피해가 예상됩니다. 수원지검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방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가 백악관을 빨간색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했습니다. 파격적인 색깔 때문에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1961년 제클린 케네디 여사가 시작한 것을 계기로 미국 영부인들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백악관을 화려한 트리로 꾸밉니다. And this year we've covered it all with glass and crystal and snow and red ribbons, and I think it's absolutely beautiful this way. 지난해 흰색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트리를 선보였던 멜라니아는 올해는 백악관 복도를 원뿔 모양의 빨간색 트리 40개로 빼곡히 채웠습니다. 멜라니아는 미국의 보물을 주제로 꾸몄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in 21st century and everybody has a different taste. I think they look fantastic. 파격적인 트리의 등장에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Check these out. A lot of people said it looks like Christmas in hell. 세차장의 빨간색 걸레와 비교한 패러디에서부터 유명 드라마에 나오는 붉은 가운을 입은 시녀, 어린이 인형극의 캐릭터를 패러디한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멜라니아는 대통령 휘장에 줄무늬 새기기도 한 빨간색은 용기와 용맹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일주일 동안 6번이나 사고가 난 코레일의 오영식 사장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사후 질책보다는 사전 예방에 더 힘썼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KTX 열차 창문이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송역에서 열차가 2시간가량 멈춰서자 승객들이 유리창까지 깨고 탈출을 시도한 겁니다.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만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레일에 대한 질책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 면전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국토부 자체 감사 병행까지 언급하면서 열차 안전관리 미흡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6차례나 고장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사고 발생 이후의 조처가 매우 미흡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역으로 진입하던 KTX 열차가 굴착기와 부딪히는 등 실제 최근 일주일 새의 열차 관련 사고는 모두 6건. 뿐만 아니라 에어부산의 7시간 기내대기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응과 BMW 화재 사고 조사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공사의 지원 체계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중간 보고 과정 등이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각종 사건 사고의 중심에 섰던 국토부가 장관까지 나서 산하 공공기관 기강 잡기에 나섰지만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